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글자 하나씩 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고 며느리 후보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었다. 결국에는 맞벌이가 되었지만요.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 어쩌면 연령 차이 때문에 5년이나 나는 감이라고 생각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과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온 경험이 이런 감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며느리로 올 예정인 아이는 싱글생글하게 인사를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어떻게도 자식을 이길 수 없었고 아들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이자 결국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족이 모여 결정하는 게 좋겠지? 각자 집안에서 원하는 시기가 있을 테니 상견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상견례요.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어쩌죠?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상견례에 무실 부모님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헉소리를 삼킬 수밖에 없었죠. 저도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고아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부모를 잃은 게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반려로 부모 없는 고아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이 편협하게 살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며느리의 첫인상에 빈 껍데기만 잔뜩 있는 아이로 보였는데 부모까지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인사를 드리러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니 더욱 좋은 시선이 가질 않았지요. 그래 부모님 없이 혼자 고생하며 걷겠구나. 그러면 상견례는 그렇다 치고 결혼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니? 고생은 별로 안 했어요. 대충대충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은 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는 글쎄요. 언제가 좋으신데요? 저는 아무 때나 괜찮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 날짜를 정하는 건데 생각해둔 시기가 없단 말이야.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전 다 맞추기로 했거든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되바라짐이 보였었기. 저는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잔뜩 꺼려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었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들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저 하고 싶다는 대로 하게 냅두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오느라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많은 무시도 당했고 직장에서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느라 누구보다 고생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마음만큼은 제일 여린 사람일 겁니다. 나쁜 짓 한 번 못 해보고 살아왔대요. 제가 평생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보내는 것에 마음이 기울지는 않네요. 그 사람 가족이 없다 하니 우리가 가족이 되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고 앞으로도 평생 든든한 벽이 되어주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죽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며느리와 평생 함께 살 사람도 아닌데 아들이 알아서 잘 보듬으며 산다고 하니 그러려 하고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분명히 서로 느끼는 것이 있고 매우 오랜 기간을 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도 미처 알지 못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랑의 눈 때문에 무지한 바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현재 능력으로는 살만한 집을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집을 사야 했지만 집값이 상승하여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이 신혼집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웠습니다. 저의 도움이 불가능하여
둘 스스로 대출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작은 빌라나 전세주택부터 시작해보라고 권유하며 보다 안전한 지역을 찾으며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도 안 좋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그러지 말고 결혼을 도와주세요. 지금 곧 아파트를 사줄 돈이 있을 줄로 아나요?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는 며느리에게 솔직히 말했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우리 아들 눈치를 살피러 다니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아들도 제 주머니 사정을 다 아니까 참아서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추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계속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그런 며느리 덕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집을 맡겨둔 사람같이 행동을 하니 얼굴을 보는 것조차 피곤하고 싫어졌어요. 남편이 병으로 떠나보낸 뒤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골병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일하기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바쁜 삶 속에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이제서야 생겼더니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돈이나 집을 요구하니 어떻게 쉴 여유가 있겠어요? 거절해도 계속해서 제가 몸담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거부를 꾸준히 하니 우리 아들은 제가 고생을 한다고 인정하고 물러섰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에게 내가 사는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올 만큼 놔줘라고 하더군요. 부부가 집을 사라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도 결혼시키게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혼자 그 집에 혼자 계시는데 너무 크고 무섭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집이 낡았고 팔아야 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머님은 이사를 가도 돼요? 저희 집은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남편이 젊었을 때 싸게 땅을 샀고 직접 벽돌집을 짓는 바람에 오래되어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어머님과 며느리 결혼하겠다고 연락을 자주 주셨어요. 어머님 혹시 아픈 곳이 없나요? 건강이 최고예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체크업을 자주 받아요. 제가 영양제를 팔긴 하지만 영양제를 드릴게요. 화장품도 판매해요. 최근 골드라인 제품이 잘 나가요? 제가 구입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영양제를 보내주시면서 화장품 세트를 사다 달라고 하셨는데 쓸모가 없더라도 돕고 살자는 생각으로 한 세트를 구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곳은 이것저것 다 파는 회사였는데 책상용 공기청정기부터 화장품, 영양제, 방향제까지 다 팔았어요. 결혼을 약속한 날부터 잘 챙겨주던 아이가 학업을 귀찮아하면서 몹시 화를 내어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드는 것을 견뎠어요. 그동안의 선악이 가짜였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아들의 결혼식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연락을 주었어요. 며느리가 영양제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주고 택배를 받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인사했습니다. 생각나면 며느리가 보내준 영양제를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30만 원 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필요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당신한테 돈을 내가 빌린 적이 있었니? 무슨 3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어머님, 지난주에 제가 영양제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한 세트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 게 맞는데 금액이 커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양제라는 게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영양제도 떨어질 때쯤 되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웠어요.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영양제를 자기 마음대로 보내놓고서는 돈을 30만 원이나 입금하라고 하니 황당한 거죠. 그저 며느리가 영양제 다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잘 먹었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이게 바로 강면이겠나요? 저도 그냥 보내줄 수 있긴 했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다 보면 며느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전부 우리 집에 놓일 것 같아서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내가 보내준다고 해서 선물인 줄 알고 고맙게 받았더니 아이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영 마음이 좋지 않구나.
이거야말로 너 강매하는 거 아니니?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네, 어머니, 저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딸이 이렇게 고생해서 물건 팔아 돈 벌고 있는데 먼저 사주시겠다고 말도 안 하시고 제가 오죽 힘들면 어머님께 영양제 값을 백/사인 저리제 공번역 백/사인 저는 공짜로만 주더니 돈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방문 판매로 번 돈을 챙기고 싶은 며느리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30만 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며느리가 물건들을 집안에 쌓기 시작했어요. 내가 팔고자 하는 걸 필요로 한 적도 없는 물건들을 몰래 가져다 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돈을 어디서 배우나 이렇게까지 하는지 심란하네요. 이제부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100세 시대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슬리고 화가 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 보내드리는 건 옳은데 이 정도로까지 괴롭히면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내 돈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몇 번을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어. 선물 주고 돈 달라고 해본 게 한두 번뿐이야. 시간 우습게 알려도 이건 너무하다 싶네. 정말 이상해. 중성은 위험해지는데 사진을 보면 깨끗해. 아,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증상이 있는 거면 위험해. 큰 병원에서 전신검사 받는 게 좋을 듯 의사에게 겁나서 종합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 해줬어. 2주 뒤에도 계속 증상이면 다시 오라고 하더라. 건강 챙기려고 영양제 먹고 운동해봤는데 증상이 계속돼. 다시 병원 가서 상담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혹시 꾸준히 먹는 약이 있어? 약 때문에 증상 나타날 수도 있어? 약은 없고 건강 생각해서 먹는 영양제만 있다가 사진을 보여줬더니 의사가 놀라서 이런 영양제 어디서 샀어고 물었어. 인증 마크는 하나도 없네? 없는 것이고 일식약처에 등록된 제품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잘못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양제도 아니며 보조식품으로도 볼 수 없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당장 섭취를 중단하세요. 의사의 말에 놀라서 그 이후로 영양제 복용을 중단했어요. 며느리가 좋다고 해서 먹었던 거였는데 인증된 제품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영양제를 먹은 동안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복용을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제가 마음고생한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너 나한테 뭘 줬길래 내가 그 영양제인지 뭔지 먹고 그렇게 몸이 아팠나. 이상한 걸 나한테 줘서 내 몸이 아파가지 돼. 어머, 제가 어머니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었다고 해. 그 안에 성분 하나가 어머님과 안 맞았나 봐요. 저도 먹고 있고 남편도 먹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괜히 생사람 잡지 마세요. 당장 절 싫어하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싫어해서 마음의 병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 몰랐는데 정말 억울하고 슬퍼요. 내가 너를 싫어하긴 왜 싫어하니? 내가 준 영양제를 먹고 난 후 식중독이라도 걸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광기인을 잡는 게 누군데? 그래, 죄송해요. 그냥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피해의식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머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드린 건 식사 때문에 아프다고 하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건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던데 강요당한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안 좋아지네요.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전을 맞이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사랑받아 오는 것이 어렵다며 가족들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놀랍기에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죠.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말하지 않았니? 라고요. 그랬던 답변은 고아로서 고생하고 자랐다 였고 가족의 차별적 태도를 이야기했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요. 아마 그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 고아원에서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난 그런 말로 많이 상처받아왔고 난 제 자신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생각이 깊어지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온종일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대화를 잇고 지내다가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제가 명절에 아주 간단하게 남편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병으로 먼저 간 남편을 아끼고 기억하기 위해 간단한 제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원래 아들이 저를 도와주려 했었지만 결혼을 해서 부담받고 싶지 않아 혼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요. 제가 엄청난 제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나를 칭찬하면서 올려달라고 했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와서 놀려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했어요. 생전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며느리가 와서 입을 삐죽했다고 해요. 제사라고 해서 산적과 갈비찜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고 고기 반찬만 있네요. 아버님 귀신이 왔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실 것 같네요. 제가 우리 집은 명절에 고기 반찬을 많이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날만큼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명절만 되면 밥은 굶지 않고 고기만 먹을 준비를 해놨어요. 며느리가 제사상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고아라고 했더니 명절에 우리 집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고아원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서 고아원에서도 제사를 지냈거든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고기를 많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일손을 도울 줄 아느냐고 말하면서 사라지려고 하는데 난 영 찜찜해요. 기분을 떨치기 어려웠어요.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며느리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고 우리 아들은 가만히 내려다보며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의심이 커지자 며느리를 멀리 두지 않고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집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접 쌓은 집이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버텨왔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집을 하나씩 뜯어보니 하수관도 터지고 고쳐야 할 곳이 많았어요. 오래 산 만큼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 이사를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결정은 힘들었지만 새로운 집을 짓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집을 팔기로 결심했었고 우연히 동네에서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은 제 주택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 결정을 내리고 아들에게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집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얼마나 남겨주실 건지 묻더라고요. 저는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테고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집을 사주길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다양한 선물과 식품을 가져왔는데 어떤 것은 먹다가 크게 토할 정도로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은 의도로 선물을 주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모습과는 별개로 사실 고민이 즐기는 삶이 있었다. 아들 부부가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집 대출금을 갚느라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손주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은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1오룸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느냐는 고민이었다.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지 않았고 요즘은 집을 나눠가며 생활한다. 손주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들었다. 아들은 돈이 부족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는 분유와 기저귀 값만 든다고 했지만 자라면서 유치원과 학원비도 들어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싶었다. 예전처럼 나가면 알아서 다 큰다는 말은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 나도 나이가 있었고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었다. 집을 팔고 작은 집에 들어가고 아들에게 집 한 채를 사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며느리에 대한 찝찝함은 남아있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리를 다 하자고 큰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아들 부부를 불러다 놓고 집이 팔리면 집 한 채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평생 효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린 집과 영양제는 잘 챙기고 계시나요? 우리 어머님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손주 재롱도 함께 보셔야겠죠. 전부 먹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뜨끔해졌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잘 챙겨 먹으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해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몇 주 뒤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겠다며 집을 사겠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떠보는데 뜻밖의 일이었고 집이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소식을 듣자마자 집을 받았고 제가 살기 위해 들어간 오름 아파트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선물하게 되었는데요. 평생 소원이었던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소망을 이뤘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어머님의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살아요. 그런 신혼생활도 집안일도 모두 하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아들 가문에게서 아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배웅을 망해도 나는 집까지 샀는데 집에 놀러 오라거나 집들이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입만 씻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리가 안 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서 기다렸지만 이대로 가면 현관문 절반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서 말했어요. 내거 너희 집들이는 언제 할 거니? 내가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준 집인데 구경은 해봐야지. 아유, 어머니 촌스럽게 어떤 집들이에요. 요즘에 누가 그런 걸 한다고 그냥 소식이 없다 하는 말 모르세요. 우리 부부가 잘 살고 어여티 초대를 하겠지. 그걸 못 기다려서 감남, 배남 이럴 때 말하면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야, 지금 집까지 산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이야. 내가 언제 생색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는 이사하고 한 달 더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해 초대해줘서 말했더니 이제 나 뭐가 어쩌고 해서 결국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고 아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를 신혼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을 샀으니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것이 너무나 신기했지만 그래도 내가 산 집 구경은 한 번입니다. 해보려고 했다. 딸의 사위 부부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손어 따기로 찾아갔지만 어떻게 어른으로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 오래오래 그 집에서 편히 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나는 기본적인 물품들을 풀고 딸의 사위 부부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가 내 손에 든 물품들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누가 오래된 방법으로 선물을 가져오나. 삐까뻔쩍한 가전제품 하나씩은 사오던데 단지 휴지와 비누만. 어머니, 우리 집에도 많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사다 주시겠다 할까?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핀잔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서 당황했다. 어쩌다 한 방에 오셨나요? 식사는 드신 후 오세요. 늦어서 밥도 안 묵었네요. 우리도 집에 잘 살아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들이 초대를 해놓고 음식 한 접이 없다는데 두 번째 당황을 느꼈지만 일단 기다리라는 말에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홀로 뛰어들어와서 나한테 밥그릇을 내밀더니 그 안에 누룽지를 끓인 명이 들어있다고 했다. 우리 점심에 남은 밥으로 말이다. 제가 만든 누룽지를 삶아 놓았어요. 신발을 벗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드시고 가세요. 지금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현관에서 누룽지를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들이 한다고 부를 때 이게 무슨 대우인가요? 어머님께서 공기청정기라도 가져오셨다면 더 잘 대접했을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오셨다면 성윤이에게 제일 잘 대하는 게 좋아요. 선물을 받은 만큼 반겨주는 것이 나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불편한데요. 며느리가 귀에 속삭이며 나에게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해요. 싱그럽게 웃으며 얘기하면서 인연의 추악한 본질을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선으로 봐도
그저 있는 것으로만 두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들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나야 호수를 찾아 들어오세요. 집 앞에 도착했다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의아해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며느리의 반응에 나는 기분이 좋아서 대답했어요. 해요. 손이 저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가방을 덮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의 지갑을 가져다 주자며 웃으면서 지갑을 챙겼어요.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을 들을 거란 생각이 들어 집에 돌아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신분증이 2장이라니 마치 다른 삶을 살았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에게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에게 고백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의아해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며느리의 반응에 나는 기분이 좋아서 대답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영양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속당황한 채 살펴봤던 수첩 내용으로는 그 영양제가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 같네요. 영양제는 의사 또는 전문가의 지시 없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건강을 위해서요. 최근에 운전하기 불편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들이 주는 영양제나 다른 집에 사달라는 것들을 받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내도 며느리가 준 걸 먹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곳에서 의사가 그 제품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며 결코 그런 것을 받아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생각해서 주는 거라면 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먹지 않도록 했어요. 누구나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이해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아들에게 해롭다면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의 영향을 끊고 몸조리를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결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수첩을 보여주고 그때 먹은 날짜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게 생각했지만 수첩을 확인하자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출장을 갈 때나 야근으로 인해 영양제를 먹지 못한 날만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들과 저는 얼굴이 굳어진 채 아무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지갑을 열어서 주민등록증이 2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때도 보여주었더니 아들의 눈이 주먹만큼 커지더라고요. 너 며느리 신분증이 2개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헛거사. 도대체 뭘 보고 결혼을 한 거냐? 여성이 살면서 이런 걸 모르고 뭘 했어? 아들은 2개의 신분증을 보면서 입을 벌리는 모습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짝을 쳐서 이 모자란 놈씨라고 말하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왜 내려오지 않는 거냐는 연락이 도착하고 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지켜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넌 절대로 티 내지 말고 며느리와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영양제를 준다 해도 그냥 뱉어낼 거고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기집애 가면 벗겨낼 테니까 넌 기다리라고 했죠. 그 뒤로 며느리의 행적을 알아보기 위해 정말 달려다녔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신분증을 2개나 사용할 정도로 놈이라고 생각해? 이제 알게 된 것에 정말로 감사하며 며느리의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까지 거짓말이었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며 저는 며느리의 2 신분증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가 있었던 고아원과 입양된 집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양부모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는 당황하며 양부모에게 진짜 이름을 물었습니다. 양부모는 그 이름이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만난 양부모가 우리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변태적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가족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와 아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었겠죠. 두 번째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가 6살 때 양모부에게 입양되었는데 그 후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해요. 입양 후에 뱃속에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죠. 며느리를 입양한 후에 생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려 했다고 하던데 양모의 신하들 때문에 본인의 몫이 줄어들거나 없어질까봐 양모의 재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양봉은 몰래 친자식에게 영양제를 몇 년 동안 먹였대요. 친자식은 갈수록 시름시름 날아가고 그렇게 되자 며느리는 아주 지극히 성의를 다해 곁에 있는 모습이었대요. 양모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며느리에게 고마움까지 느끼면서 더 잘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영양제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영양제의 성분을 조사하니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자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의도로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양부모는 며느리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며느리가 홀연히 사라져서 그 이후로 삶의 신호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은둔하며 남자로 변장하고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와 아들을 숨기며 숨어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신원은 아들이 모르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 서로 당장 가지 않겠다고 양부모는 난리가 났고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하악시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양부모는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한 건지나 그들과 함께 나타나서 바닥에 엎드려 며느리의 볼을 긁고 있었죠. 당신을 상해치사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양부모의 친화도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죄와 신분을 도용한 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며느리가 빌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옥에 가서 절대 버틸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양부모에게도 울면서 피하면서 누가 자기 아들을 헤아리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더 흐르면 저와 아들도 그런 불운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침내 며느리는 재판에 소환되었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부디 불쌍한 인간을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끝까지 간절히 구하는데도 우리는 혀를 내둘렀어요. 그 여자가 그런 처벌을 받고 난 후 우리는 그 여자의 티가 나는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며 이혼 소송을 처리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우리 아들이 이번 기회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게 잘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